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역대급 외환 보유액을 풀어내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 행보에 나설 것으로 시사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물가, 또 주가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상명 주임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상황들 좋지 않은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일단 코스피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0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좀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코스피 하단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자는 2,200선이다. 나쁘게 보는 분들은 2,000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바닥이라고 생각됐던 2,300이 어제 붕괴가 됐는데요. 예. 이게 이런 흐름이 하방 조정이 어느 정도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심하게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자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연말까지 한 2,20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200선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도 너무 나쁜 시나리오긴 한데. 최악의 시나리오기는 한데 네.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자들은 이 주식을 예측하는 걸 지극히 꺼리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 경제학의 결론은 주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기도 해서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 2,2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2,300선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거고요. 2,300은 붕괴 위험하다. 정도는? 네, 위험할 것 같다 예측을 했었고 사실 하단이 어디냐 지금 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무의미하다. 것 같아요. 네, 2,200도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봐가지고는 코로나 직전에 2020년 1월달에 2,000 왔다 갔다 했어요. 1,900대까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해 4월 1,500대까지 밀렸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300까지 올라갔었죠. 예. 예. 그 변동성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내려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 펀더멘탈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무역 수지가 계속 지금 적자 몇 달째 지금 3, 4개월째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예. 금리 역전이 이제 곧 일어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금리 상단 1.75하고 지금 국내 1.75죠. 예. 이달에 아마 어쩌면 미국이 빅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한국도 만약에 빅스텝을 하고 하면은 2.25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는 역전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빅스텝하거나 네. 자이언트 스텝하고 우리는 만약 못한다면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2,300까지 밀리고 그게 깨지고 하느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외인과 기관과 개인을 보고 있는데 수급을 보고 있는데 외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요. 지금 맞아요.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모멘텀이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국내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면에 또 국제적인 악재들은 계속 부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예측은 아무도 굉장히 모르죠. 어렵지만은 뭐 하단이라고 어디를 정하기보다는 좀 준비하고 좀 한동안 6개월, 1년은 좀 열어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님 어떠세요? 사실 2300선분기는 뭐 예상은 했지만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이 좀 됐거든요. 일단 저는 2270에서 2280 라인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실은 많이 뭐 속칭 털렸다라고 하죠. 신용응조 잔고가 25조에서 17조까지 왔기 때문에 일종의 악성 매물, 이미 반대 매물 당하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제 그 다음 외국인들의 타깃은 아마 이제 기관일 겁니다. 기관을 어떻게 또 뭐 더 눌어내고 그 물량을 빼서 좀 밑에서 이제 받아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2270에서 2280 라인은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존 라인 같더라고요. 그래요? 요 언저리만 오면 기관들이 사력을 다해가지고 일단 다시 끌어올려서 2280에서는 또 한동안 좀 멀려가려고 하고요. 또 내려가면 기관이 또 들어와서 일단 사수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군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기관들도 웬만한 법인 자금 로스컷 나오거든요. 그럼 2270 라인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뭐 진짜 거기서부터는 속절없이 속절없습니다. 어디가 끝일지는 외국인들의 이 투매 세력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좀 주목하고 달러 인덱스도 하나 본다면 어제 갔다 온 107 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달러가 더 강해진다. 이러면 또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환율 얘기 좀 이따 더 하겠지만요. 이 달러 강세가 중요해서 기간별로는 전 7월 붙잡고 싶은데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달러가 왜 강해지느냐? 미국도 경기 침체거든요. 맞아요. 달러가 강해진다기보다는 상대 통화가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원인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 둘 때 과연 이창용 하는 총재는 얼마나 센 코멘트를 하느냐. 또 그 다음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로와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여기가 굉장히 분수령이고 여기서 좀 더 강한 긴축의 모멘텀을 이어기를 해서 유로화를 살려내야지. 만에 하나 유로화를 또 놔버리면은 1대1 패러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아가는 그냥 혼자 날아가 버리고요. 원달러도 못 버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그리고 2270 라인 두 개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는 ECB 또 FMC도 예정이 그 마지막 돼 있기 때문에 FMC 죠. 마지막은 이제 FMC가 방침을 또 찍기 때문에 금리 결정 또 환율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환율 걱정이 좀 많아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도 환율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고자 모신 건데 1310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인 좀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환율 강달러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준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흐름이 거의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할 것 같으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는데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 달러와 함께 엔화랑 그 유로화가 같이 강세가 됐는데 지금 엔화랑 유로화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전에 잘 없었던 현상이고요. 왜 이렇죠? 특히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간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안 올리고 있는데 2013년부터 일본은 지금 9년 동안 제로 금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일본이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당분간 오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하면서 이제 달러 자산의 그 수익률이 워낙 좋아지니까 아까 그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와 달러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그 수요가 합쳐져서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자가 발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유럽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강달러 기조는 좀 당분간 계속 간다. 그리고 혹은 환율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정청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얼마나 올리고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그 달러화와 그 엔화와 그 유로화의 가치에 있어서 하지만 엔화는 지금 계속해서 그 제로 금리와 그 통화 공급을 계속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아마도 계속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이 제로 금리를 지금 2013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서 2006년에도 또 제로 금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거의 20년 동안 사실 제로 금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 경제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엔화 약세를 더 부추기는 면이 있습니다. 정성현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좀 당분간 좀 잡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환율을 못 잡는 거죠. 그건 그냥 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 환율을. 뭐 우리 정부 당국도 개입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전혀 지금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유로존 말씀을 하시는데 유로존에서 7월, 9월, 10월에 올린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유로존 눈여겨봐야 되는데 유로존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 유로존은 한 국가가 아니라 19개 나라가 지금 같이 묶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유럽, 그 그리스, 이탈리, 스페인 이쪽에서는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0.25씩 세 번을 올린 지금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이 마이너스 0.5인데 이게 그러면 7월에 9월에 두 번 연속으로 올린다. 0.25씩 올린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제로금리 포지티브로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남유럽 몇 개국은 아주 힘들어질 테고 지금 그게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 10년물 국채하고 이태리 10년물 국채하고 그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고 있거든요. 2.22로 지금 벌어졌는데 뭐 크레딧 스프레드 벌어지는 것처럼 국가 간 스프레드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 벌어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보면은 유로존에서 자기네들 이제 환율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환율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당분간 이 흐름은 봐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달러를 용인해야 된다. 용인해야 된다. 지금 1,300원 넘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1년 반 전에 달러가 1,100원대였습니다. 1,180원, 1,108원 그 정도였는데 아직 1년 반에 비해 그 전에 비해서 20% 안 올랐어요. 달러. 20%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뭐 주가나 그 밖의 것들, 뭐 원자재나 뭐 등등의 요동치고 변동성에 비해서 달러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달러 그 원화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하다.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지금 1,300원 넘어선 게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호들갑 떨 건 아니다. 아직 더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이면 호들갑을 좀 떨고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한 1,400원, 20%, 25%까지도 저희는 뭐 저는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된다. 1,300원 후반 정도 되면은 좀 많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위험해지죠. 위험해진다. 여러 가지. 평론님 어떠세요? 저희 환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축통화도 아니고 통제가 안 되네요. 저는 일단 좀 뭐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저는 1,250원에 뭐 콘크리트 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를 뚫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몇 번 뚫고도 다시 내려오고 뚫고도 다시 내려와서 좀 믿을 만한 선이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 1,250원을 굉장히 많이 좀 믿었었는데 이제 그 댐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속절없이 좀 흐르고 있는 위로 뭐 계속 튀어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침체 상황도 그렇고 좀 빠르게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길게 또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달러 강세를 굉장히 많이 좀 용인했던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달러 인덱스가 107 이상으로 더 간다면 우리는 또 위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차트상으로 IMF 때 2,000원이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600원이고요. 코로나19 터졌을 때가 1,300원. 그러니까 소위 말한 이런 하단의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300원을 긁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 라인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운명의 7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의 빅스텝,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그 유럽도요. 지금 유로존의 물가가 8%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서 유로화가 더 약해진다? 유럽 사람들 못 살아요. 수입 물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면 뭐 제대로 된 중앙은행 총재라면 저는 이렇게 유로화를 버려둘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 주에 나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나서 8월에 잭슨 홀 미팅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7월에 0.75를 때리고 나면 네네. 이제 일종의 불확실성 제거 이런 걸로 달러 강세가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완전 서버렸잖아요. 속도를 좀-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언저리에서 오히려 1,300원 밑으로 잠시나마 내려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도가 제어된다고 해도 우상향이라는 어떤 흐름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지금처럼 치솟게 되면 이제 공포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캐피슐레이션 항복하는 물량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걷잡을 수가 없는 왜곡이 거죠. 되니까 여기서는 한 번씩은 좀 숨고르기가 나와줘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현재로서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요. 네네. 달러화 경기 침체 우려 속의 하락. 또 하나는 또 옆에 네. 달러 그 다음 날 기사인데 달러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락. 뭐가 되게 다르네요. 다르죠. 두 가지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상승이 가능하고 침체 우려에도 하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자분들이 달러화의 움직임을 쓸 때도 사실 지멋대로 움직인다고 쓰는 거예요. 달러는 뭐 어떠한 기준도 없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확실한 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달러화의 움직임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달러가 안정화된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뭐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어제 계속 그 그냥 불안한 FOMC 뭐 그 의사로 공개됐을 때도. 예, 나왔는데 네. 그렇고 나오고 나서도 지금 달러화는 아마도 오늘 보세요. 뭐 안정되지 않을 거예요. 우상향을 하면 했지. 그리고 안정돼도 이게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 안정되는 게. 그냥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우려들, 걱정들이 계속 좀 시장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채금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국채금리, 예,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설명이 되고 어쨌거나 기준금리는 올린다라고 하는데 꺾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3.3 갔던 게 그래서 지금 뭐 침체 얘기 나오고 예, 또 2.8, 그럽니다. 2.2가 나오고 과거에 여러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저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이제 앞서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달러는 지멋대로이긴 한데 그래도 패턴이 있다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순서를 두고 달러도 약세로 갔던 경향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국채금리를 보고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뭐 안전자산 얘기도 나오겠지만 결국 뒤따라서 이제 달러의 힘도 좀 빠지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걸 했잖아요. 2010년, 11년. 네. 그때는 모든 통화가 서로 못났다 경쟁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약해질래? 내가 더 약세여야 돼. 약세가 약세 하고 싶은 경쟁을 막 하려고 것처럼. 난리가 났죠. 근데 네. 저는 요번에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역환율 전쟁 같은 느낌? 내가 더 강해져야 강하다. 돼. 예, 내가 더 강해져. 그때 마지막에 상대는 다 달러. 달러죠. 예, 그래서 네. 달러 대비 소위 말한 이제 강통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런 순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1,350원, 뭐 시중에 80원도 나오고요. 어제 오늘 아침에 1,400원 이하기까지 맞아.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아마겟돈이죠. 그냥 이거는 지는 거죠, 뭐. 그거는 진짜 좀 그래서 네. 저는 좀 뭐 바람은 7월 정도에서 좀 꺾기 정리가 되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러고 일종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네. 걸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달러가 누가 더 강하냐를 막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승자는 달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원화가 또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보다는 좀 더 약세인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달러에 대비해서 각자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뉴질랜드랑 뭐 저희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약한 이유는 우리도 나름대로 뭐 일본 아까 저금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금리를 그래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서 해외 의존도가 선진국 중 그룹에서는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당히 자유화돼 있는 편입니다. 거의 이머징 마켓에서는 가장 자유화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들이 맘만 먹으면은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지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원인은 말씀하셨지만 무역 적자가 지금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영향은 잘 주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그 원화 약세,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간 생뚱맞은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정사명 교수님께서 그 환율과 경기 문제를 기자분들이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네, 네, 얘기를 네. 해준대요. 그게 첨언을 좀 해드리면 네. 이제 경제학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연구해서 얻은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보면은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중립적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게 네. 거의 경제 영향을 안 줍니다. GDP에. 그 지금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변동성이 싫고 또 지금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지금 제일 걱정인 수입 물가가 커져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커지는 이런 위험스러운 면이 단기적으로는 있는데 예.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원화가 약세가 돼버리면 수출이 너무 잘 됩니다. 아까 2008년과 IMF 위기 때 그 막 1,600원 이상 갔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수출 기업들이 너무 수출이 잘 돼서 우리나라 장기 성장에 거의 모멘텀이 돼버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살짝 그 관점을 중장기로 보면은 환율이 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중립적이나 올라가도 중립적, 내려가도 중립적, 합치면 더 중립에 가까운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에 방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에 어떻게 출렁거림을 좀 약화시키는 대응을 정부가 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우리 경제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엔화도 약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과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는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선진국들의 무역은 서비스 위주로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네네. 서비스를 파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격 경쟁 선진국들과의 특히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물건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빨리 지금 전환이 흘러가고 되고 있군요. 있죠. 예. 환율만 보면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립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특이해요.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너무 많이 많이 오르고 올랐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 그 중에서도 뭐 크루드 오일, WTI, 내추럴 가스 세 개가 에너지 90%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세 개의 원자재가 지금 그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하고 뭐 하루에 뭐 10% 20%는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인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환율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효과,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돼 가지고 네. 우리가 누려야 되는 효과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화 절하의 장점을 우리가 못 받고 못 있는 받고 거다. 있다. 아까 왜 대한민국이 유독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동남아 다른 국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느냐? 네.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가장 클 거예요. 아마 동남아 여러 개국 중에 원자재 우리나라 뭐 원자재 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수입해다 쓰는 건데 네. 플러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중국이 조금 휘청거린다거나 봉쇄한다거나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대중 수출 무역 비중이 25%인데 그러니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 그렇게 되는 나라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의 지금 변동과 그 상승이 저희가 환율 절하로서 누려야 되는 효과를 못 누리게 하고 있다. 근데 원자재, 중국 의존도 이거 단기간에 바꾸지 못하는 이슈네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아,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떤 환율 굉장히 문제가 특이한 아니더라도 상황이에요, 지금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다른. 부분은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네요. 근데 원자재를 어떻게 낮추죠, 이 비중을? 우리는 뭐 자원이 막 풍부하게 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원자재를 막 자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 의존도는 다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면 되겠는데 원자재는 사실 쉽지 않을 것 답이 같거든요.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땅에서 막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위주의 수출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수출하는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업종의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업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그러면 역시 지금 뭐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자체가 우리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양새도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 뭐 에너지 수입,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 혹은 환율 변동 이거를 막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대의 라스트 국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석유 에너지원 이전의 세계 경제가 석탄 경제 시대였다고 네. 하면 석탄 경제 시대의 패권은 영국이 잡고 있었고요. 석유 시대로 바뀌었죠. 네. 그때 패권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이제 석유 에너지 시대를 끝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2050년 탄소 중립, 뭐 그렇죠. 2035년에 내연기관 차 안 만들고 이제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미국의 석유의 패권국은 미국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는 페트로달러, 석유와 연동을 시켜서 이제 달러의 생명을 왔는데 저 석유가 끝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석유도 저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석탄 석유 시대까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태양광 얘기도 나오고 풍력 얘기도 나오고 네. 오늘 새벽에는 뭐 유럽 연합은 다시 원전이랑 천연가스를 또 넣었더라고요. 그린 네. 텍소노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석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에너지원과 달러를 놓고 좀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다 죽였죠. 한 그냥 두 달 혼자 동안에 썼어요. 뭐 네. 금, 은, 뭐 다 석유, 없습니다. 뭐 네. 애플 다 죽이고 이제 달러 혼자 우주공산의 깃발 살아남았는데 꽂듯이. 전 이건 1차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석유 시대는 이제 라스트이기 때문에 네. 산유국들이 특히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또 할 하겠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때 또 달러가 또 이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냐? 좀 복잡하긴 한데 석유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는 시대는 굉장히 늦춰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석유를 그만 쓰려면 석유값이 비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을 띄고 석유를 석유는 못 버려야 쓰겠으니 못 쓰겠지 해야 다른 거 되는데 써야겠다. 근데 달러가 더 이겨가지고요. 더 강해져서 석유값을 다시 배럴당 낮추면 60달러, 50달러 낮추잖아요. 쓸만하네. 또 쓰죠. 네. 경유차 또 타죠. 전기차 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석유의 공격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때는 오히려 달러가 떨어지게 되겠고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되면서 그나마 좀 이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숨통에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한 네, 긴 좀 얘기를, 중장기적인 예, 얘기인데 중장기적으로 한 흐름을 좀 그런 뭐 보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과연 이제 석유 다음 넥스트 레벨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외환당국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율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외환 보유액 같은 거를 이제 뭐 팔고 사고 하면서 급등이나 급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일종의 뭐 좀 소극적인 보수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좀 많이 줄어서 그리고 많이 준다는 느낌보다는 빨리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는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아니에요.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마음대로 그 우리나라 통화 방어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말 그대로 밑받은 독에 물붓기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만 이 강달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그 외환 보유고를 다 쓰더라도 이거를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5월부터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을 여러 차례 했죠. 한 3-4번 한 것 같은데 네. 전혀 듣지를 말이 안 않아가지고요. 통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써서 외환을 써서 이제 환 방어를 시작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80억 달러를 썼느니 90억 달러를 썼느니 근데 그거는 외환 딜러들이 추정값이고 얼마를 썼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준 거는 사실이니까 이게 그 외환을 실제로 써서 달러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써서 외환을 써서 환율 방어에 들어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6월 말로 4,380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뭐 IMF나 BIS에서 권고하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양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마지노선이 약 1,000억 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억 달러요? 예, 그 1,000억 달러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해외 부채의 양이 그 정도인데요. 이제 그 이상만 넘으면은 단기 부채 정도를 감당할 정도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충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럼 생각.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만약에 보신다면. 근데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어떤 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이게 답이 사실 없습니다. 이 IMF나 BIS에서 권고하는 것도 그 나라의 그 대외 부채를 합친 것이라든가 GDP 대비 어떤 특정 비율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총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단지 불안한 거는 지금 환방어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면 이게 불안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은 이것도 그렇죠. 환율 보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면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뭐 올해 상반기 3월부터 해서 계속 뭔가 달러를 어떻게든 쓰면서 외환 방어를 하고 있는데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뭐 1,310원, 1,300원 막 넘어서니까. 김 교수님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발언 같아요. 1,000억 불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단기 부채, 네, 단기 해 부채 기준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위험한 수준이고 네네. 아주 위험한. 우리나라는요. 북한 7차 핵실험 한다고 뭐 지금 그러고 있고 네. 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았어요. 지금도 현재 뭐 30%도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 그런 세력들이 신흥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플라이트 투 퀄리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용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로 빼가는. 한꺼번에 빼갈 때 그게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넘어져가지고 한두 달 안에 발생이 돼요. 한두 달 안에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그런 수준까지 가지 말라고 그런 거를 대비하라고 2중, 3중으로 쌓아놔가지고 IMF가 6천억 불을 뭐 권고사항으로 해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4,300억 달러.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이 방어하기 위해서 뭐 1분기에 80억 불 썼다, 2분기에는 더 썼다.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라고 외환 보유액이 있는 겁니다.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환율 안정화 급박한 시기에 외환 시장의 안정 플러스인데 뭐 대외 준비 자금이죠 이게. 네네. 뭐 신용이 안 좋아지거나 뭐 그랬을 때 우리가 경상수지 뭐 무역수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쌓아놓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외환 보유액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안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한 수준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문제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 지금. 그거 판단인데 써도 되는 거냐? 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 저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써요 달러를 갖고 있는 돈을 계속 쓰면 이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마지노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막 대거 나가고 막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벌써 그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갔죠. 권고 수준이 100이라고 그러면 90 몇으로 내려갔는데 네. IMF도 마찬가지고 BIS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 차원에서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고. 효과에 국민연금이 대해서. 네. 그 해증 안 하는 그 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요새 선물한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 네. 전부터. 원래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 버퍼 안에서 국민연금도 지금 어느 정도 국민연금의 그 목표 중에 국내의 자본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 있기 때문에 연금도 나서고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환율 방어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환율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뭐 일종의 조작하는 환율 조작국으로의 어떤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도한가요, 너무? 우리가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떨어지고 지금 그렇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너무 그거는 과도한 과도한 걱정이라고 걱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예. 평론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외환보유액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방어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거든요. 자, 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만. 투기적 공격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코로나19 터졌을 때 무섭도록 당시에 환율이 올랐잖아요. 1,300원도 여기에서 한번 보고 왔었는데 이제 그때 미국이 자진해서 통화 수합을 다 맺어줬습니다. 우리가 달러 많으니까 다른 나라들 이 네네. 팬데믹으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도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통화 수합을 맺었었고요. 이제 그게 3월에 끝났습니다. 올 3월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도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것의 가치는 꽤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해야 된다 보세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현재 상황이랑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본이 왜 저렇게 엔화 약세 정책을 쓰느냐. 뭐 무조건 엔화를 혼자 나홀로 찍어내느냐. 일본은 이제 상설 통화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적어도 그냥, 통화별로는 뭐 친구죠. 짝짝꿍이니까 엔화가 털릴 이유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통화 수합이라는 부분을 한번 카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하겠지만은 연준에서 지금 피마 레포라고 네. 레포. 해외 네. 국가들에게 일단 10년물 채권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줄게. 바꿔주는 네. 이제 상설 피마 레포 제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우리는 상당 부분이 장기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마 레포 부분도 한번 활용하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급한 불은 꺼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예.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인위적으로 약세는 반칙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환율 조작국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것은 눌러놔야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는 더안 것이고 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 투기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 있겠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한번 눌러놔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통화 수합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피마레포 있어도 이것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예, 일종의 그런 방패를 하나 더 정도의 들고 있는 보험용 거니까. 차원에서요. 예. 교수님 말씀 주시려다가 아닌가요? 통화 수합, 네. 통화 수합 필요하죠. 필요하다 보세요. 필요한데 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죠. 뭐 네. 굉장히 정치적인 것도 걸려 있고 맞아요. 미국이 지금 현재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기축 통화 국가들하고만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도 이익이 돼야지만 하죠. 이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떼를 쓰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순간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문제 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는 저렇게까지 하지? 네, 맞습니다. 국제 이 글로벌 이 투자 세력, 투기 세력들 등등이 이제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약점을 노출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고 나서 그러니까 통화 사업을 만약에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 무슨 어떠한 사태가 나가지고 통화 수합한다고 만병통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그럴 경우는 이제는 뭐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도 봐야 되고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면 좋아요. 무조건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얘기가 그렇죠. 또 되겠네요. 네.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죠. 또 다른 얘기고. 타이밍도 그렇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통화 수합 필요하다 보세요?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 나라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정치적인 결정이 통화 수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경제적인 이유로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돈 오가는 게 아니군요. 그것만 이게.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른 나라의 약점을 잡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 같은 의미에서 그 환율 조작국도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 조작국을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후보국에서 조작국으로 그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국이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 말씀하신 환율 조작국 문제나 그 통화 수합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 반, 정치 문제 반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바이든 정부랑 친하면은 네. 환율 조작국도 안 걸리고 계속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환율 조작 후보국은 오르고 있거든요. 거론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정이 안 돼서 그 그렇지. 세 가지 요건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환율 조작국으로 정식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네. 못해서 후보국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미국과 이게 또 굉장히 고통을 줄 수가 그렇네요. 있고 같은 의미에서 이 통화 수합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부탁한다고 들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까 정채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 채권을 바꿔주도록 허용하고 이렇게 통화 수업을 허락한 것도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까봐 이게 고민이 돼서 미국 이익을 보고 그걸 해주는 거지. 자국의 이익 때문이지. 하지 네. 절대 뭐 우리 생각해서 그런 한국 건 생각해서 아니라는 해주는 거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지금 뭐 외환당국의 방어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또 달러가 강해지니까 환테크 얘기도 하세요. 위기 상황이지만 또 투자는 해야 되는 또 걱정들 그다음에 생각들도 있는데 워낙 주식, 가상자산 이런 게 너무 뭐 워낙 좀 요즘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달러 오르면 그래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철진 평론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나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야 뭐 갖고 있으면은 네. 뭐 자산 다각화했으면 좋겠지만요. 네. 항상 좀 차트를 많이 보는데 네네. 지금 달러 인덱스의 그 모습은 마치 3,316 코스피 갔던 그 진짜 수직입니다. 모습처럼. 수직. 그러면은 이제 접근하시더라도 뭐 적립을 하신다든가, 네네. 척후병원 보내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야지. 보수적으로 해야지 좀. 예, 뭐 투자라는 것도 네네. 뭐 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집안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러면 예, 끝이니까. 여기에 뭐 막 목돈을 넣고 이제부터는 뭐 원화는 망하고 예, 이런 달러다, 식의 이런 접근.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제가 달러 투자하는 거 괜찮을 겁니다 했던 게 1년 반 전이에요. 딱. 그때랑 늦은 것 지금은 같습니다. 너무 달라요. 예, 지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타이밍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분산 개념으로 지금 정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네. 우리가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하는 식으로 원화만 가지고 국내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 개념으로 달러를 어느 정도 뭐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정도는 예,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사실 지금 달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주식시장 흔들리고 가상자산 무너지고 그럼 달러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적금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냐에 대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뭐 달러 자산 투자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외화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외화 정기 예금 이건 뭐 이자가 상당히 낮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좀 분산 투자를 충분히 하는 개념으로 보면 지금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수익률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S&P 에너지 지수가 있는데요. 그 ETF도 있고 그런데 네네. 그게 올 초 대비 23%가 올랐습니다. 23%. 예, 에너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원유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오르니까. 보니까 그 거의 유일하게 S&P 그 산업 지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오른 게 S&P 에너지 지수인데 23% 오르고 네. 그 사이에 또 원달러 환율도 10%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거의 30% 이상의 수수료를 빼더라도 효과를 이게 냈었다. 엄청난 네. 환 차익 투자를 네, 환 투자죠. 환 투자랑 네. 미국 주식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었던 길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미리 네, 그게 알기는 가장 큰 어렵고. 문제예요. 미리 알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예. 네, 하나만 한 말씀이죠. 사실 이게 미리 알기 어렵다. 네.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오르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는
뭐 BP 세계 최대 자산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런 데서 EU 연합에서 사업 구조를 바꿔라. 이제 에너지 원유 산업을 바꾸고 네. 친환경 사업으로 바꿔라. 이럴 때 작년에는 누가 BP가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이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리라고 상상도 못하였죠. 근데 이제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에너지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환율이 워낙 큰 변동성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환율 흐름들 좀 하루하루 좀 첨예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세환 교수, 정삼현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